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요체가 무엇인지라는 걸 한번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가 뭔지 또 사회복지 실천의 전제가 무엇인지라는 것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을 우리가 거시적인 실천하고 미시적인 실천으로 이렇게 좀 나눠 볼 필요가 있어요. 거시적이냐, 미시적이냐. 사회복지사들이 대개 어디에 관심을 갖는가 하면은 대개 미시적인 실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지금 서비스하는 게 결국은 대상자들과 관계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제공해 주든지 문제 해결해 주는 이러한 것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죠. 미시적인 실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자꾸 여기에만 관심을 잡고 가져요. 근데 사회복지 실천은요, 미시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있는가 하면은 거시적인 것도 있어요. 이 거시적인 건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법이라 그럴지, 제도라 그럴지, 정책이라 그럴지, 이러한 것들. 해서 큰 틀에서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거시적인 실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여기에는 관심을 못 갖는데요. 실천은 두 가지가 다 합쳐서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거시적이든 미시적이든 사회복지 실천이 갖는 목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 실천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걸 보니까 사회의 변화, 또 사회의 발전, 그래서 결국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도록 복지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것, 또는 복지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거시적인 실천의 목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거시적인 목표는 그런데 그러면 대면에서 실천하는 미시적인 그러한 관점에서는 어떠한 관점을 갖게 되느냐? 결국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죠.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이 사람이 가진 기능을 회복시킨다 그럴지, 좀 저하된 떨어지는 기능을 회복시켜서 어떤 모습이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못한 것을 정상적이게 해준다 그럴지, 이러한 그러한 어떤 회복하고 또 기능을 유지하고 또 기능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이러한 것과 관련되어진 것을 미시적인 실천의 목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전제할 거는 여러분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 두 가지 전부 다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을 자꾸 미시적인 거에만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것이 여기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미시적인 것에만 관심을 둬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되려고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 보면 이제 강의하다 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회복지 관심 갖는 사람들은 뭔가 내가 다른 사람 도와주는 일 해야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현장에 가서도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갖는가 하면 이 미시적인 거에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책이나 이런 거시적인 게 없다 그러면 미시적인 실천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노인과 관련된 사회복지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사회복지 공부에서 요양원 또는 재가복지센터 이런 데 이제 사회복지사로 내가 활동하게 되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어디에서 나와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라는 제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장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 또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건 무슨 실천이에요? 거시적인 실천이죠. 그러니까 거시적인 실천이 없이 미시적인 실천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서 미시적인 실천에만 관심 갖는 것, 이게 부족하다라는 것 먼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사회복지를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이 사회복지 실천이에요. 그래서 휴먼 서비스라는 말을 최근에는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휴먼 서비스이기 때문에 뭘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인간 행동 그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인간 행동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미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했던 것이죠. 또 연이어서 첫 번째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게 뭐예요? 인간 행동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처해 있는 환경,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 총체적으로 보는 것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따라서 환경에 대한 관심, 관점도 명확하게 가져야 이 실천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서 우리가 자꾸 무언가 좋은 걸 해주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회복지라는 게 뭔지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회복지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는가 하면 사회복지의 시작은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사회복지 시작은 사회 문제가 있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문제가 없는 그 사회는 사실 사회복지가 필요 없는 사회가 가장 사회복지가 잘 된 사회죠. 그런데 현실 사회에서 그런 사회가 없지요. 다 문제가 있죠. 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시작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문제와 더불어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욕구. 예, 사람은 욕구를 가진 존재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는 데에서부터 사회복지가 시작되어진다라는 이러한 관점을 여러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실천을 볼 때 전제가 문제와 욕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좋은 걸 가져다 주는 게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니라 문제에 즉응하는 욕구에 즉응하는 것들을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욕구를 충족시켜 줌을 통해서 그 개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준다. 또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 전체가 복지가 더 늘어나는 사회를 만든다라는 전제를 분명히 갖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과학적인 방법.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과학적인 방법을 토대로 해서 실천을 할 때 그래서 문제나 욕구를 사정해내는 것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고요. 거기에서부터 만들어진 방법을 가지고 개입을 들어가고요. 또 그 방법이 적절했는지 평가를 하게 되는고요. 또 평가를 한 다음에 더 발전된 방향으로 이제 나가게 되죠.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회복지 실천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전제가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천해 나가는 전제의 그 전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면은 자원의 한정 때문에 그래요. 자원이 무한정 많으면 그러면 과학적인 필요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필요하다라고 싶은 것, 거기다 자원을 집중해서 해보면 되죠. 해보고 효과 없으면 그거 그만하고 또 다른 거 해보면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 자원은 그렇게 무한정으로 많은 게 아니다는 거죠. 자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한정된 자원으로 실천을 한다?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효율성 있게 또 효과성 있게 접근해 가야 된다라는 게 실천의 전제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적인 관점을 가지고 전문성 있게 개입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는 것도 1급 시험을 본다라는 것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만 시험을 떠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자격증만 갖는다고 전문성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과학적인 실천 방법, 이러한 자신의 역량을 더 늘려갈 때 그럴 때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이런 것들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사회복지 초창기 때에는 사실 과학적이냐, 전문성이냐, 것이냐, 미시냐 이런 거 따져볼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초창기 때는 이미 가난한 사람이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미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게 집중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이 사회가 많이 안정되어져 갖고 사회복지도 이제는 학문적으로 자리매김이 되어져 갔어요. 그렇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실천해 가느냐라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 행동을 공부하는 게 결국 어디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사회복지 실천으로 연결되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 이해를 해나가는 단서, 인간 이해를 해나가는 단서를 가지고 어떻게 이 인간 이해를 해나가는 단서를 갖느냐? 인간이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해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동 중에 이상적이냐 아니냐 또는 문제가 있냐 없냐 그 행동을 보고선 인간 이해를 해나가고요. 일대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그 인간 행동을 봐야 되는가 하면 전문가적인 관점을 통해서 인간 행동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걸 전문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이론들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인간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이해할 때 결국은 총체적인 인간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어느 한 부분만 놓고 보면서 부분적으로 사회복지를 해나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전체를 연결했을 때 그게 과연 과학적으로 사회복지를 이루는 것이냐라는 그러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총체적인 인간을 보면서 각 단계에 어떠한 것들을 중심으로 갖느냐라는 이러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 인간 행동을 볼 때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는가 하면 이상 행동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미 전제해 드렸어요. 이상 행동이냐 아니냐라고 판별을 내리는 게 바람직한 것, 인간의 어떤 그 인간적인 관점을 볼 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실천 현장에서는 결국 서비스를 만들어서 개입을 해 나간다라고 할 때 무작정 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인간 행동을 바라볼 때 이상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이렇게 이상 행동을 구분해 보는 이러한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것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개인적인 수준에서 보느냐, 집단적인 수준에서 보느냐, 또 전체적인 그런 맥락에서 보느냐 이러한 거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면서 인간 행동에 대한 이 어떤 이 사회복지 실천은 결국 개입을 해나가는 그러한 지점을 찾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나갈 수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인간을 바라볼 때 또는 사회 문제를 바라볼 때 뭘 중요하게 보게 되는가 하면 문제와 욕구를 중요하게 보게 된다라는 이 관점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주 정리하시고 분명하게 여기서부터 사회복지 시작점 그러면 욕구와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도 여러분 아주 이게 사회복지의 핵심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나아가서 성격 이론과 사회복지 실천이 어떻게 그 사회복지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지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성격 이론들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프로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메슬로, 그다음에 실존주의 이론까지 여러 이론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 이 이론들을 통틀어서 성격 이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러한 성격 이론이라는 것이 어떤 그러한 이 특징을 갖는지, 어떠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실천에 관계된 그러한 모습을 제시해 주는지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성격 이론이 어떤 그 역할을 해주는가 하면 첫 번째로 문제 행동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봤을 때 그 행동을 저런 행동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항상 어떤 것이든지 이야기할 때 현상 그 자체만 갖고 이야기하면 현상이라는 건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현상이라는 거는 나타나는 그 족족 전부 다 다른 현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개입을 해나간다? 이거는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마다 다 다른 것이니까 상황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실천적인 면에서 개입해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현상만 바라보면서 될 수가 실천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 현상을 볼 때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났는지 그거의 원인을 보는 게 뭐예요? 그게 이론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상 행동을 보는 것 중에서 어떤 이론들이에요? 성격 이론이 이상 행동을 어떻게 보게 하는지, 어떻게 정의하게 하는지, 어떻게 구분해 주는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격 이론은요, 특정한 형태의 성격이 형성되어져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행동을 발견했을 때에 그럴 때 그 성격 이론을 적용해서 그 성격 이론을 적용해서 그 행동을 이해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그 이론을 바탕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라는 방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그래야 전체에게 효과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개입을 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미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행동, 이상 행동을 볼 때 중요하게 볼 거는 뭔가 하면은 이상행동 그 자체만을 보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자체만은 현상이에요. 그 자체만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인과론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인과론적인 관점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말 그대로예요. 원인과 결과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원인과 결과로 보게 됩니까? 여러분 어디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개입을 하는 것은 결과에 개입할까요? 원인에 개입할까요? 학문적인 토대나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개입하는가 하면 결과에 개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에 개입을 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에 개입하는 거는요,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문제에 개입, 물론 이제 위기 개입 같은 경우에는 빨리 문제에 개입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개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큰일이 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위기 개입이 아닌 대부분의 일들은 그 문제에 개입하면 그 문제는 또 다른 양상으로 변화되어져 나갈 수 있어요. 또 다른 양상으로 변화되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문제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일어나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우린 자꾸 이 결과에 집중하는데 결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이 원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행동, 이건 결과죠. 이상행동 그 자체니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나오게 한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걸 보고 개입은 어디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 원인에다가 개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의 요인을 바꿔주면 그 영향으로 인해서 문제 행동이 감소되어진다. 그 얘기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기능이 정상적으로 바뀌어져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격 이론은 어떤 현상을 볼 때 어떤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줘요? 이런 인과관계적으로 이게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라는 이것과 연결시켜서 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프로이트의 이론을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프로이트는 어떤 일어난 현상을 봤을 때 뭐라고 보는가 하면 이 사람이 5세 이전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그 경험 속에서 이 사람의 행동이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5세 이전에 나왔던 행동들을 추적해 가서 뭐 꿈이라 그럴지 연상법이라 그럴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찾아내서 거기에서 어떤 자기가 그 인식을 해 나감을 통해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것. 이게 프로이트의 정신 역동 이론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초창기 때 어디에서 문제가 시작되어졌냐? 원인이 무엇이냐? 거기에서부터 문제 해결을 해서 이 사람의 행동을 수정해 나가는, 이 사람의 삶을 수정해 나가는 모습이 되어진다. 바로 이러한 성격 이론이 그러한 어떤 인과관계적으로 봐서 개입할 지점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게 인간 행동에 대한 이론이 우리 사회복지 실천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할 때 뭘 해요? 사정하죠.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어떤 게 문제고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고 이런 걸 사정이라 그래요. 사정하는 것, 평가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사정한 다음에 계획 세우고 실행한 다음에 평가하고 이렇게 가죠. 이러한 것을 이루어 나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결국 뭐가 역할을 해주게 됩니까? 예, 이 이론이라는 것이 그 실천의 적절한 지점들, 방법들, 그 다음에 평가의 근거들, 이러한 것들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격 이론이라는 것, 이러한 이론들이 사회복지 실천하고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기를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현장하고 다르다라는 이야기 많이 해요. 굉장히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아무렇게나 실천하려면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현장이랑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실천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인과론적으로 보고 그거에 따른 방법을 찾아내고 그거에 따라서 평가를 해나가는 건 결국 이론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현장이 이론 그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현장을 이해하고 거기에 적절한 과학적인 어떤 접근 방법을 가지려면 이론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과 이론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성격 이론이 바로 그러한 것에 역할을 더해준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이러한 성격 이론들이 결국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사회복지 전문직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주었다라는 거죠. 사회복지 전문직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무엇인가 하면은 사회복지사들이 실천 현장에서 개입해 나가는 그런 실천의 하나하나 일들이 그게 과학적이고 또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고 이러한 어떤 이 체계화된 것들을 가짐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적인 어떤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더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예.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더 쌓아 나갈 수가 있고 발휘해 나갈 수가 있죠. 따라서 성격 이론을 비롯한 이러한 이론들이 실천에 있어서 전문직의 기초가 되어진다. 또 전문성을 높여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사회복지는 사실 굶어 죽어가는 사람한테 밥을 갖다 줬으면 됐어요. 그게 초창기 때의 사회복지예요.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사회복지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다양한 문제와 욕구가 나오는 그러한 원인과 또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 상황과 또 그런 것을 보는 어떤 시각들 이러한 것들이 학술적으로 정리된 상태에서 나올 때에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 활동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성격 이론들이 실천에 있어서 전문직의 전문성을 제고해 준다. 또 실천의 근거를 제공해 준다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코어라고 이렇게 여러분 교재를 읽다 보면 제가 코어라고 표시한 부분이 있고 CF라고 표시한 부분이 있어요. 다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코어라는 것은 핵심이에요. 말 그대로 요거는 출제와 직접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CF는 그 이해를 할 때 좀 이렇게 이해하면은 더 이해가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이거든요.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코어 부분은 출제하고 연결이 직접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더 관심 있게 보시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걸 아예 핵심적으로 거기에다 코어로 정리했습니다. 자, 보시면 성격 이론이 사회복지 전문직에 기여하는 요소라고 하면서 첫 번째 과학적인 사정을 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문제가 뭔지 이러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들여다보게 해주는 것이 성격 이론이다라는 것. 실천에 그런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 두 번째 뭐예요? 원조를 하기 전에 뭘 세울 수 있게 해준다? 가설을 세울 수 있게 해준다. 가설이라는 것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설이죠. 그 가설을 세우다 보면은 그 가설에서 원인 부분에 이렇게 하면이라는 부분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실천적인 그런 모습이 되죠. 그 실천의 과학적인 그러한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 그래서 가설을 세우고 원조를 하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은 과학적인 그러한 실천을 하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원조의 바탕이 이제 종합했을 때 과학적인 방법이 되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이 성격 이론의 특징을 정리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라요. 거시적이냐 미시적이냐 이걸 다 합쳐서 실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성격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복지직에 있어서 전문성의 어떤 그 근거를 제공해주고 또 과학적인 실천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기반들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잘 정리해 두시면 결국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거와 이 성격 이론 또는 과학적인 이 학문의 여러 이론들을 살펴보는 게 서로 연결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